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4년에 일미미술관의 시각문화 비평연구 프로젝트인 이마크리틱스에 참여하면서 만나 뵙게 된 남수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수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인데요. 여기 불러주신 것은 이마크리틱스를 계기로 해서 불러주셨는데 사실 비평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한 단계라 사실 비평가라는 이 타이틀은 아직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제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출판 편집과 그래픽 디자인, 북 디자인이 위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대학원 다니면서 그 미학을 중심으로 철학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석사과정을 졸업을 하고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박사과정도 그러면 미학으로 진학 예정이신가요? 네, 이제 석사과정에서는 칸트 미학을 공부하려고 들어갔다가 조금 더 관심이 넓어지게 돼서 인식론을 포함한 좀 칸트 철학 전반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박사과정에서도 이런 칸트의 비판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폭넓게 미학을 포함한 연구를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글에 칸트나 뭐 이제 현상학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야였군요. 네. 이마크리틱스가 약 10개월 정도의 긴 일정이었잖아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비평문을 2편 쓰고 중간에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일정을 참여하시면서 가장 크게 받은 도움이나 얻은 성취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비평가들을 모시고 그 글의 초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서로 논의를 하거나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워크숍을 여러 번 가졌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미학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훨씬 더 철학에 가까운 분야였고 미술이론을 공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이렇게 현장 비평가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이번이 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비평도 개인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었고 어떤 의뢰를 받아서 시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든지 실제로 비평을 쓰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어보신 분들 입장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좀 저와 마찬가지로 비평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네. 네. 이제 아까 비평을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마크리틱스에 지원하시고 비평을 본격적으로 써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석사과정을 미학과 대학원을 다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세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 있고, 저처럼 이제 철학 쪽의 연구에 가까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술이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나 이제 매체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각자 자기 전공의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막 만나서 많이 교류를 하거나 이런 기회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좀 아쉬움을 느꼈던 동료 한 분이 비평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누군가 해서 저도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 모임을 계기로 저도 짧은 글이라도 비평을 한번 조금씩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 모임은 좀 잘 진척이 되진 않았는데, 왜냐면 네. 다들 글 쓰는 걸 너무 좀 어려워해서 또 강제성이 없이 이렇게 자율적인 모임으로 막 글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쪽글을 쓰거나 아니면 다들 좀 미완성의 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친목 모임이 되거나 뭐 이렇게 지금 되기는 했는데, 또 저는 이렇게 그것을 계기로 조금씩 써보기 시작하니까 좀 재미도 생기고, 어쨌든 학부에서 미술 전공을 저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미술이랑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서 계속 아쉬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메워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하는 공부랑 학부에서 했던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비평이 그런 자리를 저한테 마련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처음 들어갔을 때쯤에 마침 그 학부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가 개인전을 그 첫 개인전을 열게 됐고, 예전에 작업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물론 작업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지속하는 것이 힘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상세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 아무래도 학교에 다닐 때는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크리틱을 하게 되고 다들 강제로 앉아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졸업을 하게 되니까 뭐 아주 심도 있는 비평을 좀 서로 나누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전시를 열어도 사실 그 자리에서 좀 인상 비평 이상으로 각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막 엄청 정련된 그 피드백을 주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또 작가 입장에서도 친구들, 지인들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낯선 관객들이 와서 전시를 봐주긴 하지만 잘 봤어, 축하해 라는 그 이상의 이상으로 그 피드백이 잘 없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좀 맞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혼자서 그런 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을 하진 않지만 작가로서 작업을 하진 않지만 나의 입장에서 좀 더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 그래서 비평이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공부랑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연결하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나아가서 전시를 보는 사람들, 관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같은 타이밍에 엮여서 비평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타이밍에 마침 그 이마 크리틱스 모집 공고를 또 보게 돼서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많이 겹쳤네요. 네.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네. 그러면은 학부에서 미술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실기를 전공하셨나요? 네,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회화를 하셨나요? 네, 회화도 하고 아무래도 좀 다들 비슷한데 1학년 막 들어오고 할 때는 다들 가장 익숙한 매체인 회화를 많이 쓰다가 그 대학에 들어와서 현대미술을 많이들 좀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도 접해보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바꾸기도 하고 저도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상 작업도? 네. 회화에서 영상 작업으로의 변화가 흔한가요?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입시를 할 때는 다들 이제 그러니까 평면에 뭔가 그리는 것을 하게 되고 물론 어릴 때도 현대미술에 조금씩 다들 관심을 가졌으니까 전공을 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기 어려운 환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어릴 때 막 대규모 설치 이런 거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뭐 요즘 학생들은 워낙 이제 영상 매체나 이런 게 친숙하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럴 당시만 해도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이제 대학에 딱 들어와서 현대미술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많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술에 대한 관념들이 많이 깨지고 아무래도 처음 1학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익숙한 매체를 가지고 많이 하다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이 영상이나 다른 매체들을 접하게 되고 접하기도 하고 특히 영상 같은 건 뭐 기술적으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씩 배울 기회가 있고 제가 다닐 때 같으면은 그 커리큘럼이 1학년 커리큘럼이 좀 그런 걸 장려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영상도 해보고 뭐 서예나 정각 같은 것도 해보고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게끔. 네, 이제 그러면서 좀 더 활동 범위, 그러니까 이 종이와 캔버스를 벗어나서 여러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조금씩 키워보고 그러다 보면 제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원래 회화를 좋아하던 학생들도 그 회화 매체의 한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 고민 과정에서 작업을 그만두는 사람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현대미술, 동시대미술의 맥락 안에서 뭔가 유의미한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길을 찾는 학생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매체를 시도하는 학생들도 많고 네, 미디어 아트 같은 그것도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그 협동과정으로 네. 미디어 아트 전공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조금씩 이런 기술적인, 기계적인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루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그쪽을 시도해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실기는 또 이제 다른 영역이라서 새롭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쓰셨던 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는 상반기에 이제 개인 연구로 장다은 작가의 개인전에 대한 글을 쓰셨고 네. 하반기에는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차재민 작가의 전시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네. 장다은 작가의 전시에 대한 글, 잔존하는 그림자들, 장다은 개인전, 하울링의 부처 에서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대신 몸속에 남아 부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부패는 막아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이런 점에서 부패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보다 더한 무엇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작업에서 부패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지난 이마 크리틱스 때도 부패를 여쭤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부패가 참 재밌는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알던 작가분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신진 작가이고 이전의 작업이나 글이 많이 없고 해서 조금 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가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거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인의 그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떤 그 사별로 인한 그리움도 물론 있지만 네. 단순히 그리움이나 슬픔 같은 그 통상적인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감정이 있었고 그것이 마치 이 사람의 기억이 자기 안에서 부패해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어서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네.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패보다는 좀 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신 것인데 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관계들이 뭐 끊어지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이 복잡한 감정들 네. 기억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좀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네. 많이 흐려지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좀 부패라는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장다은 작가님의 작업에서는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좀 비정형의 살덩어리 같은 형상들로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장다은 작가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제 비정형의 조각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정형의 형태도 흥미로웠지만 그게 이제 완전한 실제 반영이 아니라 그림자를 바탕으로 약간 꼬리물기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지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목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글을 쓰셨는데 이런 그림자의 기반의 빚어낸 작업이란 지점에서 현존을 가리키는 지표로서의 성격을 암시한다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표라는 개념이 미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잖아요. 사진에 있어서 지표가 사용되기도 하고
근데 이 사용하신 맥락에서의 지표로서의 성격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라는 용어의 사용이나 이 그림자의 기반에 빚어낸 이 작가의 작업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미술 이론은 학부생 때나 좀 졸업한 이후에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한 것이 좀 전부여서 아주 막 최신의 논의까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자주 언급되는 그 퍼스의 기호 네. 이론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퍼스가 도상, 상징, 지표 이렇게 세 가지로 기호를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도상이나 상징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 두께들이 많이 쌓여 있고 좀 복잡한 의미의 층위들이 섞여 있는 기호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기독교적인 도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배경 지식을 요하는 것들인데 이미 축적된 뭔가 네, 굉장히 문화적 관습으로서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맥락과 배경을 알아야 되고 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정해진 해석이 있는 느낌인데 근데 지표는 그런 도상이나 상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호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표는 그냥 그림자 같은 거다. 그러니까 신체가 있고 그 신체에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신체가 존재한다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 그림자 작업을 보고 지표라는 그 키워드를 떠올리게 됐었고 그 지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자가 지표,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그림자가 나라는 존재의 어떤 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 지점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이 작가의 작업 자체가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이 작가의 작업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이미지로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글을 읽으면서 작업을 다시 보고 하니까 그 의미가 좀 더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메를로퐁티의 논의를 가져오셔서 몸의 물질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망자의 잔존을 품고 있는 몸은 그 잔존을 다시 몸 밖으로 끄집어내려 한다고 쓰셨어요. 전시의 제목인 하울링도 작가의 작업이 평면 위에 솟아난 부조들로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차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이 지점도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작가가 그림에 대한 생각에서 결국 조각으로 이르게 됐다는 지점이 눈길이 갔는데 이런 작가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작가가 원래 조각을 했었는지 원래 조각이라는 매체를 다루고 있었던 작가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전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원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조금 더 알게 됐었는데요. 이전 작업은 신기하게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의외네요. 네. 좀 어떤 그 이유에서 이렇게 퍼포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또 그런 퍼포먼스로 했었던 전작들이 어떻게 이런 작업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계속 변하지 않고 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그린다는 행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까? 이런 좀 근원적인 차원의 질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회화를 전공했던 입장에서 그 학생 때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저랑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재미있었는데 네. 저의 경우에는 좀 이미지에 대한 소유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완성된 이미지를 뭔가
만들고 싶다는 그런 걸까요? 소유욕이라고 하면? 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것을 눈앞에 실제로 가져와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학교 다닐 때 그 주변 동료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극사실 회화 같은 걸 그리는 사람들은 이건 네.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네. 사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잘 팔리기 때문이라고 좀 일축할 수도 없을 것 그죠. 같고 그냥 네. 좀 이렇게 집착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고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인데 네. 이것을 이렇게 집착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 역시 이미지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뭐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회화 작가들이 있겠지만 네. 장다은 작가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이 그린다는 것이 신체를 통해서 신체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의 주제들도 주로 그런 것들이라고 했었고 네. 제가 이 글에서 다뤘던 작업 역시도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까? 우리가 그 회화의 죽음이라는 것이 20세기에만 정말 네. 여러 번 선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전히 계속 그리고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네. 왜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작가분이 이렇게 나아갔던 것 같고 도공의 이야기. 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그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가장 그 오래된 이야기가 그 고대 로마의 문헌에 나오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푸타데스라는 이름의 도공이 있었는데 도공의 딸의 연인이 전쟁터로 출정을 가게 돼서 그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딸이 이제 그 연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굴 벽에 비친 연인의 그림자를 따라서 그 실루엣을 그렸고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 그 실루엣에 흙을 붙여서 그 얼굴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현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현존을 보존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서 그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자와 그 그림자 위의 부조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각은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푸타데스가 그 그림자 실루엣 위에 얼굴의 부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 일화를 좀 연결해서 단순한 그 실루엣 선 몇 개로만 남은 현존의 지표에다가 네. 뭔가 살을 덧붙이려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더 재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조각의 형태를 취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메를로 퐁티의 저작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그 작가분을 통해서 메를로 퐁티의 네. 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요. 그러셨어요? 네. 원래 되게 메를로 퐁티를 공부를 오래 하신 거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이번을 계기로 처음 그러셨구나. 읽어보게 됐습니다. 메를로 퐁티가 살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그 지성적인 개념 혹은 언어로 딱 정립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육체적인 1차적인 만남 그런 만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작가분도 자기가 좀 그 조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이 살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그 작업에서 푸타데스를 따라서 이제 지어 올린 그 비정형의 형상들도 어떤 무언가로 빚어지기 이전 그 어떤 확고한 형태를 가지기 이전에 부패하고 유동하는 그런 살 덩어리 같은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그 덩어리 어떤 완전한 존재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 뭔가 현존만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덩어리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부패라고 네. 표현하신 것도 우리가 그 부재하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 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부패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도 그 비정형의 살 덩어리들이 계속 빛에 부딪히면서 그 다른 그림자 형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점점 형태가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부패라고 하면 되게 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장다은 작가님은 부패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신 거네요. 네, 약간 중립적인 네.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상태가 변화하는. 네. 네. 슬픔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더 시간이 가면서 배가 되기도 하고 좀 많이 변화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에서는 앤 카슨의 녹스를 가져와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도와 연결을 지으셨는데, 에도는 마침내 사라진 흔적을 몸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몸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일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가의 이 작업 자체가 어떤 애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그 경험에서 출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또 작가 본인에게도 되게 남다른 작업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흔적을 몸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될 때 애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썼던 것은, 제가 자세히는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좀 그 프로이트의 애도 이론이 많이 언급이 돼서 그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쓴 것인데, 제가 아주 간단히만 알고 있는데, 네. 애도와 멜랑콜리였나? 그런 제목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멜랑콜리 혹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애도 작업이, 그러니까 애도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상과 분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썼던 부분이었는데, 앤 카슨의 녹스라는 책과 이 장다은 작가님의 작업이 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좀 접근 방법이 꽤 다른 것이, 장다은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사적인 기억들, 사적인 일화들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신 것 같고, 이제 앤 카슨의 경우에는 연락이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막 몇십 년이 지난 오빠가 어느 날 그 타지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네. 그 오빠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이라든지 주고받았던 편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일화들, 사적인 네. 일화들을 많이 꺼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두 작가 다 이렇게 고대 로마라는 그 역사적인 그 층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 좀 비슷했지만,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 좀 재밌기도 했어요. 앤 카슨도 그 도공의 이야기를 언급하나요? 도공은 아닌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분은 이제 고전학자라서 일상적으로 아무래도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학을 많이 다루는데, 처음에 고전학을 공부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로 그 카툴루스라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 남긴 그 자기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가 있어요. 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했던 그 시를 다시 오빠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을 애도하는 당사자가 돼서 다시 접하면서 다르게 네. 받아들여졌던 거군요. 네. 그 라틴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거기에 네. 사이사이에 오빠에 관한 사적인 일화들을 풀어내는 식으로 책이 전개가 돼요. 네. 그래서 고대 로마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고 네. 있는 곳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아주 오래전의 인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의 인류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몇천 년의 좀 시간을 넘어서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좀 동료들을 찾고자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어쨌든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애도의 과정을 창작물로 만든 것일 텐데, 꼭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고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예술가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기가 됐든
됐든 편지가 됐든 좀 네.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런 애도의 과정을 많이 행할 텐데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그 부패해가는 기억이나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고 그것과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애도라는 과정인 것 같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함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애도의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앵카슨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고대의 이야기를 빌려왔다고 하는 그 지점들, 그런 시도 자체가 하나의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이트의 그 이론도 결국에 애도가 분리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의인데,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인용하신 작품들이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다은 작가의 작업이 사적인 것을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전혀.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인지도 추론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인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작가의 애도 작업이 좀 더 풍부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약간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혹시 쓰시면서 분량이나 이런 거에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보니까 제가 네. 이 글도 그렇고 하반기에 썼던 글도 그렇고 그 둘 다 한 35매 정도의 길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고지 35매. 네. 장다은 작가님에 대한 리뷰 경우에는 저희 워크숍이나 이런 중간 피드백을 통해서도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네. 작업에 비해서 너무 막 거대한 네. 철학적 담론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더 길어지게 되면 너무 비대해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들었고 어떤 한 작품에 대해서 쓰기에는 한 30매 안팎의 글이 좀 적당하지 않은가 싶었어요. 네. 쓰면서